안녕하세요. 전 세계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해외사 연튜브입니다. 겨울에 한기가 깊어가는 요즘,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특별하고 마음을 울리는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억대의 연봉을 버리더라도 한국으로 가야겠어. 한국 가도 똑같아. 결국 중국이 장악할 거야. 홍콩의 어두운 카페에서 침울한 목소리로 30대 홍콩 여성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액의 연봉까지 버려가면서 홍콩 엘리트 여성이 한국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부터 HSBC 홍콩은행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는 양주아라고 합니다. 사실 요즘 저희 회사의 분위기는 너무 안 좋아요. 10년 전과 아주 다른 상황이기 때문이죠. 일단 정치적인 분위기를 먼저 설명해야 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 홍콩에서는 구의원 선거가 치러졌는데요. 2020년 홍콩 보안법이 시행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2019년에 70% 넘었던 투표율이 이제는 27%에 불과할 정도로 홍콩 시민들의 정치에 대해 무관심해지고 있어요. 또한 역대 최저 투표율은 중국의 전면적인 통치에 대한 저항이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변화는 금융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아 1위의 금융 허브 홍콩에 몰리던 국제 자본이 최근 몇 년 사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홍콩의 증시도 최고점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사실 중국 때문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해요. 이제 홍콩은 중국의 속국이 되었으니까요. 미국이 원래는 무역과 관세 홍콩에 혜택을 부여해줬었는데 이제는 이런 혜택들이 다 박탈되었으니까요. 홍콩에서 돈이 정말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옛날 홍콩 같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영국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은 상황이 엄청나게 힘들어지더라도 영국으로 이민을 가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영국 영주권을 받지는 못했어요. 홍콩 HSBC가 세계 경제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쉽게 이직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한국이 진짜 너무 부러워요. 2020년에 저희는 온갖 시위로 보안법을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 막지 못했으니까요. 홍콩 시민들은 그때 학습된 무기력을 얻은 것 같아요. 노벨 평화상까지 받아도 중국을 이길 수 없었으니까요. 과거에는 금융의 허브였던 홍콩에서 돈이 죄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저는 홍콩을 항상 사랑했어요. 홍콩은 저에게 단순한 장소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제 인생 여정의 동반자이자 증인이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처음 HSBC에 입사했을 때 홍콩은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거리는 활기가 넘쳤고 공기는 야망과 가능성으로 가득했습니다. 꿈을 약속하고 그 꿈을 실현하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에 앉아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자니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고층 빌딩은 여전히 하늘을 긁어모으고 있지만 그 모습에 비친 모습은 희미하고 확실하지 않습니다. 조용해진 거리에서 카페와 사무실의 차분한 대화에 이르기까지 변화의 메아리는 도처에 있습니다. 구의회 선거는 이러한 새로운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저는 선거가 열띤 토론과 시민의 의무감으로 점철되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거리는 조용했고 투표소는 텅 비었습니다. 낮은 투표율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친중 의원들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집단적으로 표출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어요. 금융가를 걷다 보면 과거의 기억이 현재와 충돌합니다. 한때 번성했던 외국인 커뮤니티는 줄어들었고 국제 비즈니스의 활기는 먼 곳에서 들리는 윙윙거리는 소리처럼 느껴집니다. 다른 곳에서 기회를 찾으려는 이주에 대한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미국은 홍콩을 중국과 별개의 국가로 간주하여 홍콩에 특별한 무역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한 특권은 취소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홍콩은 중국의 일부가 되어버렸어요. 희망과 결의로 가득 찬 얼굴로 가득했던 보안법 반대 시위가 생각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변화를 만들 수 있고 우리의 목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보안법은 시행되었고 그 법과 함께 우리 일부가 소멸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생각하다 보면 문득 한국이 떠오릅니다. 저는 항상 한국인의 회복탄 역성과 도전의 정면으로 맞서는 능력을 존경해왔습니다. 2020년 우리가 무력감과 씨름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일종의 저희의 등불이었어요. 2016년에 평화로운 시위를 통해 대통령을 바꾼 전례가 있으니까요. 한국 사람들의 투쟁과 승리는 우리와는 다르지만 희망을 주었어요. 홍콩의 강을 따라 걷다 보면 과거와 현재의 대비가 더욱 극명하게 느껴집니다. 한때 홍콩의 번영과 개방의 상징이었던 스카이라인이 더 이상 멋지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분주하고 활기찬 홍콩에 대한 기억은 현재 거리에 퍼져있는 침울한 분위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다들 그 순간에 맛있는 음식을 먹고는 있지만 언제나 과거를 그리워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만을 하고 살아요. 홍콩의 변화는 단순히 물리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홍콩의 영혼이 바뀌고 있습니다. 보안법의 시행은 정치 지형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생활에도 스며들었습니다. 대화가 더욱 조심스러워지고 이전에는 없던 불안감이 느껴집니다. 이런 성찰의 순간에 저는 종종 한국으로 생각이 옮겨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홍콩과 마찬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더 강하고 활기찬 도시로 거듭난 서울이 떠오릅니다. 문화유산과 깊은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발전을 추구하는 모습이 존경스럽습니다. 특히 정치적, 경제적 도전에 직면한 한국 국민들의 회복력은 홍콩에 드리워진 패배의식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저는 1990년대 말 경제위기 당시 한국인들이 함께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한 것을 기억합니다. 이는 한국인들의 집단적 정신과 결단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홍콩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이 들면서도 동시에 중국을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절망적인 생각이 떠올라요. 이러한 회복력은 제가 홍콩에서 갈망하는 것입니다. 보안법 반대 시위는 이러한 정신의 일면을 보여주었지만 그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자 체념과 함께 우리의 목소리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카페에 앉아 진한 홍콩식 밀크티 한 잔을 마시며 제가 어떤 기로에 서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홍콩의 번화한 거리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이 카페는 언제나 저에게 안식처이자 바깥의 숨가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입니다. 카페의 벽면은 옛 홍콩의 사진으로 장식되어 있어 과거 홍콩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진을 보고 있자니 향수에 젖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활기찬 거리 풍경과 미소 짓는 사람들의 얼굴은 마치 미래가 밝고 희망으로 가득해 보였던 다른 시대의 스냅사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옆 테이블에서 홍콩의 미래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 젊은이들이 제 생각을 방해합니다. 그들의 에너지와 열정은 전염성이 강했고 잠시나마 저도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믿었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현재의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홍콩의 정치적 변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불확실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대만이나 한국으로의 이민을 고민하고 있어요. 한국은 안정과 자유에 대한 약속을 보장하고 있으니까요. 분주한 서울의 거리를 걷는 모습, 길거리 음식 냄새로 가득한 공기, 상점에서 흘러나오는 K-팝 음악 소리, 현대식 고층 빌딩 사이에 당당히 서 있는 고궁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하지만 새로운 곳의 매력뿐만 아니라 내가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커뮤니티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국의 회복 탄력성, 문화적 풍요로움, 현대성을 수용하면서도 유산을 지키려는 한국인의 의지는 저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도 생각하게 됩니다. 언어 장벽, 일자리 찾기, 새로운 생활 방식에 대한 적응 등 말이죠. 하지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제 목소리와 공헌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곳에서 살 수 있는 기회에 비하면 이런 어려움은 사소한 것 같습니다. 제 고향인 홍콩을 떠나는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홍콩은 제가 자란 곳이고 제 친구와 가족이 있는 곳이며 길모퉁이마다 추억이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홍콩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면 단절감이 느껴집니다. 제가 사랑했던 홍콩이 기억 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사실 익숙한 곳으로 간다고 하면 대만이 더 편할 거예요. 대만은 2022년 1인당 GDP가 한국을 뛰어넘었거든요. 그리고 금융업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대만도 언제 중국의 공격을 당할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홍콩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홍콩 최대가 아니라 아시아 최대 금융이었던 HSBC도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현재 활발한 곳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홍콩의 작은 아파트에 앉아 번화한 도시의 익숙한 소리에 둘러싸인 채 한국으로의 이민이라는 인생의 기념비적인 변화를 준비 중인 저를 발견합니다. 먼 훗날의 꿈이었던 이민 계획이 구체적인 계획으로 구체화되면서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한국어를 배우는데 시간을 할애합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한글 자모부터 시작해서 글자의 굴곡과 연결해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구와 문장을 반복하며 부지런히 연습하고 언어의 리듬과 멜로디에 천천히 익숙해지죠. 어렵지만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마다 제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작은 승리처럼 느껴집니다. 또한 한국 생활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나이에 따른 위계질서의 중요성부터 활기찬 축제와 명절에 이르기까지 한국 문화의 미묘한 차이를 탐구합니다. 한국 영화와 버라이어티 쇼를 보는 것도 단순히 오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과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짐을 정리하고 무엇을 가져갈지, 무엇을 남겨둘지 결정하면서 저는 이사가 단순한 장소의 변경을 넘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의 도약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슬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모험을 떠나는 설렘 등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습니다. 홍콩 국제공항의 분주한 터미널의 선이 가슴 한구석이 씁쓸하게 아파오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불협화음의 목소리, 익숙한 도시의 광경과 냄새가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갑자기 더 가슴 아프게 느껴집니다. 수년간 홍콩을 고향이라고 부르며 살아온 저에게 홍콩을 떠나기로 한 결정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사람들의 에너지로 가득했던 몽콕의 활기찬 거리와 밤하늘에서 춤을 추는 듯한 화려한 네온사인이 기억납니다. 분주한 도시 생활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빅토리아 공원의 푸른 녹지 속에서 보낸 평화로운 오후도 기억납니다. 홍콩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성장과 배움의 장소였습니다. 역동적인 금융계에서 일하면서 전문적으로 성숙해졌고 홍콩에서 지속적인 우정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독특하게 어우러진 이 도시는 항상 저를 매료시켰고 저는 이 도시를 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이 활기찬 도시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정치적 불안과 불안감이 커지고 중국 본토와의 역학관계가 변화하면서 홍콩의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한때 자유와 기회의 중심지처럼 느껴졌던 홍콩은 이제 불확실성과 불안에 휩싸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홍콩을 떠나기로 한 결정은 갑작스럽지 않았습니다. 몇 달 동안 고민하고 장단점을 따져보고 제가 사랑했던 홍콩이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한국으로 이주하기로 한 결정은 안정과 새로운 기회를 향한 도약이었지만 제 일부분을 남겨두고 떠나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적인 작별 인사, 계속 연락하겠다는 약속, 든든한 지원군을 남겨두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 등 모든 것이 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챕터에 들어섰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전 챕터의 페이지를 넘기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지막 탑승 호출이 터미널에 울려 퍼지자 현실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어, 문화, 생활 방식이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모험에 대한 설렘과 함께 제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도시를 떠나야 한다는 슬픔이 뒤섞여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홍콩은 서서히 시야에서 사라지고 제 과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슬픔, 그리움, 희망, 기대감 등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순간은 물리적인 출발일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출발이기도 합니다. 서울의 새 아파트에 앉아 창밖으로 펼쳐지는 활기찬 도시 풍경을 바라보고 있자니 그동안의 여정이 믿기지 않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홍콩에 머물며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역동적인 나라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권위 있는 금융기관 중 한 곳에서 커리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국 금융회사에서 자리를 잡기까지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지원서, 어학능력시험, 치열한 면접을 거쳐 입사 제안을 받은 순간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메일을 바라보며 믿기지 않는 마음과 뿌듯함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해냈어요. 저는 장벽을 뚫고 서울 금융가의 한복판에서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첫날은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마철로의 매끈한 유리문 사이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분주한 로비, 깔끔한 복장을 한 전문가들이 자신감 있게 걸어가는 모습은 이전에 홍콩에서 근무하던 환경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효율성과 혁신의 분위기가 느껴져 두려우면서도 짜릿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직장 문화에 적응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경험이었습니다. 위계질서와 연공서열에 대한 존중은 제가 익숙했던 것보다 더 뚜렷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역학관계 속에서 제 의견을 말할 때와 경청하고 배워야 할 때를 파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근무 시간이 길고 기대치가 높은 만큼 업무 강도가 높았지만 강한 동료애와 팀워크가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홍콩의 금융시장에 대한 지식과 한국의 실무를 접목할 수 있는 기회는 제 업무에서 가장 보람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저는 글로벌 전략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동남아시아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토론에 자주 참여합니다. 동료들 역시 한국 시장에 대한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새로운 금융 규제와 관행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다가 눈물이 났어요. 영화관 스크린에 서울의 봄에 크레딧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있자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는가에 대한 생각과 부러움이 몰려왔거든요. 서울의 과거를 보면서 제 자신의 꿈과 이곳에서 살아가는 현실을 떠올리게 됩니다. 저를 감동시키는 것은 서울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이 도시가 저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기도 합니다. 긴장되는 스토리가 전개되면서 제 삶과 비슷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홍콩을 떠나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설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야 하는 아픔 등 스크린에 그려진 감정들은 제 내면의 혼란을 반영합니다. 마지막 장면이 새드 엔딩인 것조차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결국 많은 사람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신군부 체제를 막지 못했으니까요. 홍콩의 모습이 많이 생각났어요.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습니다. 홍콩은 이제 이런 영화는 나올 수도 없거든요. 저는 이 도시와 사람들 그리고 저를 이곳에 오게 한 여정이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흘린 눈물은 떠나온 과거에 대한 슬픔과
서울에서 찾은 새로운 삶에 대한 감사함이 뒤섞인 슬픔과 감사가 섞여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없는 돈이 한국에서는 생길 것 같아? 너 정말 미쳤구나? 한국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기는 하냐고. 한 여자가 친구에게 거의 화내듯이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푸안입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매일 반복되었으나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작은 식당을 운영했는데 그리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아늑한 곳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하루 일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요리사였고 어머니는 그 외의 모든 일을 관리하셨죠. 어렸을 때에도 저는 일을 도왔어요. 하지만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이 폭풍처럼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크고 화려한 이 식당들은 밝은 조명, 멋진 메뉴, 수많은 광고 등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죠. 그에 비하니 우리 패밀리 레스토랑은 낡고 구식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레스토랑에 가기 시작했고 집안 살림은 빠듯해졌습니다. 부모님이 청구서와 지출에 대해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미소가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부모님은 저와 동생을 위해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셨지만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 어린 시절에는 행복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리나라는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는 길거리에서 노는 것부터 미래에 대한 꿈까지 모든 것을 함께 했어요. 리나의 가족은 마을에서 처음으로 큰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을 운영했습니다. 처음에는 여느 지역 주민들과 다를 바 없었지만 식당이 성공을 거두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리나는 새 장난감과 멋진 옷, 심지어 새 자전거를 샀어요. 저는 리나가 행복해 보였지만 왠지 모를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우리 삶의 차이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돈이 가져다 주는 기회에 대해서도 말이죠. 어느 날 리나가 여름 휴가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놀이공원과 쇼핑몰이 있는 대도시로 여행을 떠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친구에 대한 부러움과 제 자신에 대한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제 삶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저는 단순한 장난감이나 여행이 아니라 제 이야기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원했습니다. 저는 먼 곳으로 떠나서 새롭게 시작하고 저만의 무언가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해드리고 싶었고 리나에게도 저도 큰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은 기회의 땅, 열심히 노력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곳 같았어요. 그렇게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학교 공부와 식당 일, 한국어 수업의 균형을 맞춰야 했죠.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매일 밤 공부하며 말하기와 쓰기 연습을 했어요. 부모님은 제가 왜 이렇게 외국어에 집착하는지 이해하지 못하셨지만 어쨌든 감사하게도 저를 지지해 주셨어요. 마침내 몇 달간의 노력 끝에 저는 한국어 시험을 치렀습니다. 결과를 봤던 날은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합격한 거죠. 순수한 기쁨의 순간이었어요. 새로운 세상에 발을 내딛고 제 꿈을 쫓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았죠. 저는 큰 이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리해야 할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여권도 발급받아야 했고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갔지만 저는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제 꿈이 더 현실처럼 느껴졌어요. 드디어 중요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리나를 비롯한 가족과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씁쓸한 순간이었죠. 리나는 제가 한국에 가는 걸 끝까지 말렸어요. 한국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절대 구할 수 없을 거라고 그랬죠. 제가 한국행을 결심했을 때에도 저에게 미쳤냐고 했어요. 우리는 계속 연락하기로 약속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새로운 세계로 발을 내딛는 중이었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땅을 밟는 순간 미래의 세계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밝은 불빛과 우뚝 솟은 건물, 빠른 삶의 속도는 고향인 베트남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한국에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에서의 첫 직장은 작은 사무실에서 격리로 일했습니다. 화려한 직업은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죠. 저는 이 일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업무 문화와 언어 장벽에 익숙해져야 했기 때문에 업무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빠르게 배웠고 곧제 역할에 적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새로운 경험으로 가득했습니다. 대중교통부터 기업 운영 방식까지 모든 것이 효율적이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또한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보는 것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 중 하나가 될 정도로 음식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가족이 몹시 그리웠고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낄 때도 많았습니다. 문화적 차이도 생각보다 컸어요. 가끔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도시의 거리를 걸으면서도 완전히 혼자라는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는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며 더 독립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저는 고향에서 꿈꿔왔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제 직업의 가장 좋은 점 중 하나는 복리후생이었습니다. 고용주가 숙소와 식사를 제공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월급의 대부분을 저축할 수 있었죠. 저는 고향에 돈을 보내기 시작했고 가족들이 식당을 개선하고 빚을 갚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가 가족의 삶에 변화를 주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 자신감이 생겼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일해서 돈을 벌고 싶지 않았어요. 배우고, 성장하고, 언젠가는 제 사업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 7년을 보낸 후 베트남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성취했고 돈도 모았고 무엇보다도 한 사람으로서 성장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을 볼 생각에 설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긴장도 되었습니다. 고향은 얼마나 변했을까요? 그리고 제가 떠나온 생활에 어떻게 다시 적응할 수 있을까요? 베트남으로의 귀환은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재회와 깨달음의 시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격리 일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사무실은 작았지만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고 제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한국인 동료들은 친절했고 제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업무뿐 아니라 한국 생활에 대해서도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었죠.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는 한국의 직업윤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종종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끝내곤 했습니다. 저는 이런 헌신적인 모습에 감탄했고 곧 저도 같은 업무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술이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완전히 새로운 경험의 세계를 탐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보고 유적지를 방문하고 취미로 태권도도 조금 배웠어요. 활기찬 문화, 분주한 도시, 아름다운 시골이 정말 좋았어요. 한국은 놀라움으로 가득했고 저는 가능한 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일과 탐험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제 나름의 도전도 있었습니다. 때때로 향수병을 느꼈어요. 내가 옳은 결정을 내렸나 싶을 때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어 레슨을 추가로 받고 동료들과 함께 연습하면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유창해졌습니다. 이 성취는 저에게 큰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제 미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의 대부분을 저축하고 가족을 돕기 위해 고국에 돈을 보냈습니다. 제 꿈은 언젠가 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저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지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있었어요. 한국에 있는 동안 자기계발과 교육의 중요성도 깨달았습니다. 워크숍과 세미나에 참석하며 비즈니스와 경영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뜨게 되었고 인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7년을 보낸 후 저는 상당한 금액을 저축했습니다. 저는 금전적으로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성장했습니다. 자신감도 생기고 지식도 쌓였고 도전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때 저는 베트남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지만 긴장도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변했고 어떻게 예전 생활에 다시 적응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또한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서 제 경험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습니다.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것은 새로운 모험이 될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을 찾아 떠났던 소녀가 아니라 꿈을 이루고 새로운 챕터를 시작할 준비가 된 여성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꼼꼼하고 헌신적이었으며 항상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던 동료들도 곧 저의 빠른 학습과 헌신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적절한 임금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존경과 인정을 받고 있다는 성취감을 매일 퇴근할 때마다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삶은 일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를 최대한 많이 경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김치와 비빔밥을 즐겨 먹으며 한국 음식의 팬이 되었죠. 고궁을 탐방하고 북적이는 시장을 방문하고 K-팝 콘서트에도 몇 번 참석하면서 낯설게만 느껴졌던 한국의 활기찬 문화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여행에 장애물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어 장벽은 큰 난관이었습니다. 이사 오기 전에 기본적인 한국어를 배웠지만 원어민과 대화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종종 통역이 되지 않아 좌절과 외로움의 순간이 찾아왔죠.
빠르게 변화하는 라이프 스타일, 위계적인 업무 환경, 간접적인 의사소통 방식 등 문화적 차이도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 회복성은 빛을 발했습니다. 고급 한국어 수업을 듣고 직장에서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구하며 한국 생활 방식에 서서히 적응해 나갔죠. 저의 노력은 베트남 문화와 한국 환경 사이의 간극을 좁히며 유창해지고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결실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변화는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외국에서 혼자 살면서 독립심과 자립심, 수완을 배웠습니다. 새로운 도시를 탐색하고 재정을 관리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새롭게 발견한 독립성은 저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제 삶과 미래에 대한 통제감을 갖게 되었죠. 한국 생활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부모님이 저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서울을 둘러보시며 경외심과 자부심을 느끼시는 부모님의 모습과 제 한국 생활을 목격하는 순간은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제 자신의 삶이 나아졌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께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경험을 선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노력과 희생을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세월이 흐르면서 제 자신감과 열망은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제 사업을 시작하고 제 기술과 경험을 베트남에 적용하고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등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상당한 금액을 저축했고 미래에 대한 아이디어와 계획으로 머릿속이 가득 찼습니다. 한국에서 7년간 생활하며 기술과 저축, 미래에 대한 비전을 모두 갖추게 된 저는 베트남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배운 모든 것을 적용하고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것은 씁쓸했습니다. 새로운 미래에 대한 설렘과 그동안 쌓아온 삶을 떠나야 한다는 아쉬움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작별 인사를 하고 추억을 정리한 후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준 결연한 의지와 정신으로 무엇이든 마주할 준비를 하고 돌아가기 위한 여정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몇 년 전 떠났을 때의 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족들은 두 팔 벌려 눈물을 흘리며 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가슴 벅찬 재회였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외모뿐 아니라 태도와 자신감까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놀라워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 일, 사귄 친구들 그리고 제가 받아들인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제 고향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변하지 않았는지였습니다. 새로운 상점과 주택이 몇 개 들어섰지만 제 재정적 지원 덕분에 절실히 필요했던 새 단장을 마친 가족 식당을 비롯해 많은 것들이 그대로였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니 익숙함과 낯설미 묘하게 뒤섞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떠난 사람들과 장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성장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재회는 어린 시절 친구였던 리나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제 눈에는 부와 성공의 상징이었던 리나는 이제 달라 보였습니다. 한때 우리를 갈라놓았던 격차가 덜해 보였습니다. 여전히 편안한 삶을 살고 있던 리나는 자신감 넘치는 새로운 저를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 저는 제 관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리나의 물질적 소유가 더 이상 부럽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노력의 가치와 회복성 그리고 스스로 성공했을 때의 만족감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고향에 대해 다시 알아가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향의 명소를 방문하고 오랜 친구들을 만나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이런 행복한 재회의 이면에는 제 미래에 대한 아이디어와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족 식당에 앉아 제 비전을 스케치했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과 제 베트남 유산을 결합한 사업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한국과 베트남의 맛을 융합한 카페를 구상했고 이 카페는 한국어 수업, 문화 행사 등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문화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저축한 돈으로 시내 중심가에 작은 공간을 임대했습니다. 한국에서 알게 된 지인들에게 연락해 조언과 물품을 구했습니다.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의 작은 마을에서 처음부터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관료적 장애물, 적합한 직원 찾기, 현지인들에게 새로운 개념을 소개하는 일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전에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초창기 시절을 견뎌냈던 것과 같은 결단력으로 각각의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했고 종종 긴 시간 동안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제가 꿈꾸던 카페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랜드 오픈 날은 저에게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가족, 친구들, 심지어 호기심 많은 현지인들도 제 노력의 정점을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카페는 한국과 베트남의 미학이 어우러진 따뜻하고 친근하며 독특한 분위기로 꾸며졌습니다. 메뉴는 한식과 베트남 요리를 섞어 저만의 개성을 가미한 것이 특징이었죠. 카페는 금세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람들은 퓨전 음식의 맛과 아늑한 분위기를 좋아했습니다.
고객들과 솔직하게 나눈 제 이야기는 영감을 주었습니다. 제가 기획한 문화 행사와 어학 수업은 마을의 사회생활에 새로운 차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카페에서의 성공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제 비즈니스를 플랫폼으로 삼아 다른 사람들,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 제 이야기를 공유하고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고 지역사회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여정은 완전한 원점으로 돌아왔죠. 더 나은 삶을 꿈꾸던 어린 소녀에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성공적인 사업가가 된 저는 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제게는 더 큰 계획이 있었어요. 저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이었죠. 저는 제 카페가 단순히 먹고 마시는 장소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화 교류와 배움의 중심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카페에서 정기적인 한국어 수업과 문화 워크숍을 개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다른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자 하는 마을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는 저의 여정에서 영감을 받아 작은 장학 기금도 만들었습니다. 특히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서 교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금은 해외에서 공부하거나 기회를 얻고자 하는 지역사회 젊은이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의 이니셔티브는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의 모든 것에 회의적이었던 마을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제 카페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즐길 뿐만 아니라 배우고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찾아오는 활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영향력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역 관광을 홍보하기 위해 다른 지역 업체들과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인맥을 활용해 소규모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고 고향의 아름다움과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이러한 관광 활성화는 다른 지역 비즈니스의 번영을 도왔고 지역 사회에 새로운 자부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업이 성장하면서 저는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고 지역 젊은이들에게 일자리와 교육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비즈니스 기술뿐만 아니라 삶의 기술도 멘토링했습니다. 저는 특히 마을의 젊은 여성들에게 롤모델이 되어 열심히 노력하고 결단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카페의 성공 덕분에 저는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가족에게 보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카페의 성공 요인 중 일부를 접목해 가족 식당을 리모델링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활기를 되찾은 가족의 사업은 다시 번창했고 부모님의 얼굴에 잃어버린 미소를 되찾아 드렸습니다. 저는 베트남에서의 어려움부터 한국에서의 도전과 승리, 그리고 이제 귀국하기까지 저희 여정을 자주 되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이룬 가장 큰 성과는 재정적인 성공이 아니라 제가 경험한 개인적인 성장과 지역사회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는 희망과 영감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저를 초청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지역 신문에서 제 이야기를 소개했으며 제 경험과 통찰력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블로그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저는 변화를 수용하는 것의 중요성, 교육의 힘, 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저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저는 사업을 확장하여 다른 마을의 문화 카페를 더 열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 활동을 더 깊게 하고 싶었고 교육 프로그램을 더 많이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힘이 되어 다른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영감을 주고 돕고 싶었습니다. 베트남의 작은 마을에서 한국으로 그리고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온 여정은 저를 리더, 기업가, 체인지메이커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단순히 국경을 넘거나 재정적 성공을 거둔 것이 아니라 꿈의 힘, 회복 탄력성의 중요성,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 감동적인 이야기의 끝입니다. 감히 꿈을 꾸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자신의 성공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과 힘을 불어넣은 한 소녀의 여정입니다. 제 이야기는 결단력과 베풀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디서 시작하든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으로 꼽히는 서울대병원, 곧 시한부 판정을 받은 아주 젊은 여성이 응급실에 급히 실려왔습니다. 고통을 호소하던 그녀는 결국 먹을 수도 씹을 수도 없을 지경이 되어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오게 된 건데요. 그녀를 둘러싸고 한국인 의료진들은 깊은 고민에 빠진 듯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더니 그녀에게 다가와 꺼낸 첫 마디가 결국 안타깝지만 으로 시작하는 말이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사연은 미국인 여성 제니퍼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A에서 태어난 제니퍼라고 합니다. 올해 20대 중반인 저는 가장 빛나기만 해도 모자랄 나이에 사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유서를 작성해놨을 만큼 큰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이 계절을 살아가고 있다니 매일을 살아가며 그동안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 더 소중함을 느끼는 지금입니다.
기적과도 같은 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씁니다. 제 이야기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가정 형편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아버지를 간호하시던 어머니, 어릴 적부터 우리 집에는 웃음보다 눈물 흘리는 일이 더 많았죠. 엄마는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하셨지만 편찮으신 아버지를 돌보시느라 정규적인 일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늘 생활고에 허덕여야 했죠. 그래서 저는 어린 나이부터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돈이 되는 일은 불법적인 일 빼고는 다 하며 빠듯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 흔한 때 한 번 쓴 적 없었고 갖고 싶은 게 있거나 먹고 싶은 게 있어도 하고 싶은 말을 힘주어 삼켜야 했죠. 어린 나이부터 철이 든 저는 또래와 저를 비교하지 않으려 가장 노력했어요. 그저 어제의 저와 저를 비교했죠.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뒤를 돌아보거나 주변을 돌아보면 나만 빼고 다 행복해 보이는 그 현실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거든요. 제 인생에 당당하기 위해서 하루도 열심히 살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허드렛 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에 맞는 일이라면 무작정 했죠. 틈틈이 공부도 해야 했습니다. 엄마가 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결국 공부해서 높은 연봉을 받는 직업을 갖는 수밖에 강조하셨으니까요. 고등학생이 되던 해 어머니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4년 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슬픔이 목구멍까지 매일 차올랐지만 저는 장례를 그럴싸하게 치러드릴 여유도 없었고 제가 하루 빠지면 다른 사람으로 일자리가 대체되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그 와중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도 병행했습니다. 엄마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하던 날 엄마에게 기도하며 약속했습니다. 꼭 엄마 말처럼 되겠다고. 그게 엄마가 가장 바라는 제 모습일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독하게 굴며 공부를 했는데 인생은 드라마나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쪽에서 공부하는 시간은 너무도 짧았고 제가 가고 싶은 상위권 대학으로 합격하는 건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악착같이 대학교 등록금을 모았고 남들보다는 늦었지만 결국 원하는 대학을 합격했으니까요. 엄마에게 가장 먼저 가서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에게 이런 슬픈 일들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저의 엄마는 굉장한 미인이었고 아빠는 모델 같은 피지컬을 저에게 물려주셨죠. 이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이었어요. 엄마를 닮은 외모 덕에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가난한 줄 몰랐고 그래서 늘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저를 좋아한다는 남자들도 많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누구를 만나서 연애를 하고 그럴 여유는 없었죠.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한 뒤에도 제 삶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공부만 그 전보다 덜할 뿐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교 생활과 병행해야 했어요.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거치면서 느낀 거지만 마트 카운터가 손님이 없을 땐 암기하고 공부하기 가장 좋은 자리였거든요. 게다가 마트의 사장님 부부도 굉장히 좋으신 분이라 저를 정말 딸처럼 잘 대해주시고 다른 회사와는 다르게 가족처럼 마음 써주셨죠. 제 인생에서 아마 그 직장이 가장 좋았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트에서 한 1년 정도 근무를 했을 때쯤이었을 거예요. 그날도 어김없이 저는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날은 약을 먹고 꾸벅 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행동인 걸 알면서도 감겨오는 눈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누군가 카운터를 세게 쾅쾅쾅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바로 카운터 아래로 엎드려 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간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하는 매일이 불안하곤 했는데 시급도 시간도 이게 가장 좋아서 이곳을 선택하게 된 건데 이제 나는 큰일 났구나 싶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발요. 이 말만 계속해서 반복하며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몇 번이나 외쳤을까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아주 천천히 조심히 카운터 밑에서 조금씩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실눈을 뜨고 앞을 봤는데 덩치가 아주 큰 한 남자가 서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대로 기절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눈을 뜬 병원. 너무 세게 넘어졌는지 머리가 꽤 아프고 혹이 크게 났더군요.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머리를 부딪혀서 CT와 MRI를 찍자고 권했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머릿속에 가격만 둥둥 떠다니더군요. 저는 우선 조금만 더 쉬어야 할 것 같다고 의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자는 척을 하다가 의사가 가는 것을 보고 후다닥 병원 침대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얼른 카운터로 뛰어가 계산을 해달라고 했죠. 지금까지에 대한 치료비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그럼 아르바이트는 어쩌지, 가게는 어떻게 된 거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카운터에서는 이미 결제가 다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소리를 지르게 되었는데요. 아니 도대체 누가 날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건지 이제야 이상함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내 이름을 어떻게 알고 접수를 했는지 모든 게 무서웠습니다. 저는 경찰에 빨리 신고 좀 해달라고 하며 가게 사장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저의 소지품들은 보이질 않았거든요. 다행히 저는 중요한 번호들은 다 기억하는 습관이 있어서 바로 마트 사장님과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자신의 일처럼 걱정하시며 몸조리부터 하라고 하셨죠.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 저는 경찰에 연락해야 했습니다. 마트에 들었던 괴한과 저를 병원에 데리고 온 범인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을 하고 신고를 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뒤에서 누가 저희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인 줄 알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한 남자가 제 손을 탁 붙잡았습니다. 제 손을 잡은 그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다시 기절할 듯 놀라고 말았는데요. 그 이유는 그 남자가 아까 편의점에서 서 있던 바로 그 무서운 남자였던 거였어요. 저는 병원 직원들에게 제발 저를 도와달라고 병원 안전 요원을 찾아가 그 뒤에 숨었죠. 병원 응급실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맙니다. 우선 제 앞에 있던 그 남자의 이름은 카일이었어요. 전형적인 서양 모델 같은 미남이었죠. 그 사람을 기억하는 건 그 사람이 저희 가게의 단골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항상 비슷한 시간대 가게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를 보자마자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단골이 무서운 사람이었다니 저는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알고 보니 카일은 졸고 있는 저를 보다가 위험할 것 같아 깨웠는데 제가 전혀 못 일어나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제가 조는 걸 보다가 다른 남자들이 들어오는 상황을 목격했죠. 그래서 정말 위험할 수도 있으니 저를 깨우려고 카운터를 똑똑 노크한 건데 제가 갑자기 소리 지르며 카운터 밑으로 들어갔고 기절까지 하게 됐다는 거였어요. 그는 놀라서 저를 데리고 병원까지 와준 거고요. 카일의 설명을 다 듣고 나니 미안하고 고마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저는 병원비를 꼭 돌려주기로 했죠. 그러자 그는 저에게 밥을 사주는 거로 대신하면 안 될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렇게 두근거려 본 것 같아요. 감기 기운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설레어서 그랬던 건지 얼굴이 화끈화끈해졌습니다. 카일은 그날 이후로 마트 아르바이트가 끝날 때쯤 맞춰왔다가 패스트푸드를 먹고 집까지 저를 바래다 주었습니다. 이제껏 제가 스스로를 지키기만 했지 누군가가 저를 보호해준다는 느낌이 드는 그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함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좋았다는 거예요. 워낙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 생소했을 뿐 저는 점점 카일이 더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금융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이었어요. 앞길이 보장된 대학교의 졸업을 앞두고 있었죠. 저는 카일과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가며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연애를 하며 대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 여름이 되던 때 정말 운이 좋게도 가장 연봉이 높은 상위권 회사에 바로 취업을 성공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더 바랄 게 없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저에게 늘 이야기해주던 그런 삶을 제가 이뤄낸 거였으니까요. 27살이 돼서야 저희 첫 회사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사는 복지도 좋았고 원하는 시간을 제가 선택해서 일하는 자율근무제였어요. 게다가 회사와 연결되어 있는 프랜차이즈들부터 모든 곳이 할인이 되더군요. 좋은 회사를 다닌다는 게 실감나긴 했습니다. 마트 사장님들의 따뜻함이 그리운 것 빼곤 모든 게 만족스러운 날들이었어요. 카일도 반년 후면 이미 가장 연봉이 높은 금융회사로 취업이 보장되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점차 결혼까지 생각하며 우리의 미래를 구체화시키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던 어느 날 회사에서 직원 복지로 이번엔 대학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직 어렸고 한 번도 이런 검사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어서 불편했어요. 물도 마실 수 없다는 게 생각보다 더 힘들었죠. 그래도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겸사 체크하는 건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검사 후 한 달쯤 지났을 거예요. 결과지는 우편으로 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이번에 검사한 병원에서 뇌종양이 의심된다며 병원으로 내원하라는 이야기였죠. 그 전화를 받았을 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병원에 내원하고 나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종양의 크기나 위치가 위험해서 수술을 하기도 어렵고 아마 나이가 어린이 종양도 급속도로 자랄 거라 저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길어야 4달 정도 남았을 거라면서요. 순간 세상이 멈춰버린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굳어버렸습니다. 이제야 행복해지기 시작했는데 아직 27밖에 안 됐는데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일은 병원에서 뭐래냐며 계속 연락을 해왔고 전화를 계속해서 걸고 있었습니다. 벨소리가 들리지도 않았어요. 전화를 받을 용기가 없었거든요. 계속 걱정할 카일을 위해 마음을 가다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엉엉 울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카일은 저에게 바로 달려왔고 서로를 마주하자 우리는 참을 수 없는 눈물이 터졌죠. 갑자기 몇 달이라니 내년 봄을 이젠 볼 수 없는 계절일 줄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경을 쓸수록 머리의 통증과 안면부의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카일은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걸 하면서 몇 달을 보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자고요. 한국은 신혼여행으로 가려고 우리 둘이 아껴둔 곳이었어요. 저와 카일은 한국의 모든 것들 정말 사랑했죠. 특히 저는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며 힘들 때마다 위안을 받았고, 카일은 한국의 건축, 예술 문화에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으로 떠나게 되는 한국은 아니었지만, 있는 동안 행복하게 지내기로 약속했어요. 병원에 이 이야기를 하니 절대 안 된다고 펄쩍 뛰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 먹으며 고통이나 좀 줄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보다는 현재를 즐기고 싶었어요. 단 하루도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다는 걸 죽는다는 걸 알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거든요. 저의 담담한 입장에 병원에서는 저의 병원 기록과 진통제를 처방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큰 고통이 점점 더 자주 찾아올 거라고 당부했어요. 그렇게 우리의 슬픈 신혼여행지로의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둘 다 분명히 슬픈 마음이었지만 그 누구도 티를 내지 않았어요. 행복한 기억만 남기고 싶었거든요.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카일은 5달 뒤면 회사에 취직을 해야 해서 일정적으로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어차피 살아있으리라고 기대하지 못했거든요. 한국에서의 여행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재미있었습니다. 우리는 남대문이라는 곳 근처의 호텔에서 머물렀죠. 그동안 모아온 돈과 퇴직금까지 있어서 제 인생에서 그렇게 돈 걱정을 안 하고 살아본 날들도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서울의 전경이 보이는 뷰를 보며 눈을 뜰 때마다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까지 났습니다. 그래도 살면서 이런 행복감을 한 번쯤은 느끼고 간다는 사실에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카일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저는 병원에서 결과를 듣고 몇 번이나 헤어지자고 했지만 카일은 오히려 결혼을 더 빨리 하자며 곧 죽는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카일을 보면 너무 행복해서 더 슬퍼졌지만 눈물을 참아야 했어요. 머릿속이나 안면의 고통도 심했지만 그것보다 카일이 슬퍼하거나 걱정하는 걸 보는 게 더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결국 머리 고통이 견딜 수 없게 심각해져 왔습니다. 이젠 걷기도 무언가를 먹기도 힘들 지경이 됐죠. 저는 계속 살이 빠졌고 걷잡을 수 없이 안 좋아지는 저를 보며 카일은 매일 슬퍼했어요. 계속 무언가 먹을 수 없으니 영양실조까지 생겨 쓰러져 버렸습니다. 카일은 호텔에 부탁해 응급실로 저를 데리고 갔죠. 제 의료 기록과 먹는 약을 함께 가지고 갔습니다. 그곳은 서울대병원이라고 한국에서도 가장 유명한 병원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오기 전에 혹시 몰라 저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병원비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는 검사들은 다 받을 수 있었죠. 카일은 저희 의료 기록과 먹는 약을 한국 의료진에게 건넸고 한국 의료진이 갑자기 모여서 무언가를 심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안면부 단층 촬영, 본 스캔, CT를 한 번 더 찍자고 했고 그렇게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1시간 정도 만에 나오더군요. 한국의 의료진들은 동그랗게 모여 무언가 회의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 이야기 같더군요. 이제는 정말 가망이 없나 보다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매일 했는데도 곧 죽는다는 그 말은 너무나 아프거든요. 눈을 감고 있는 제 앞으로 한 사람이 걸어와 영어로 말을 거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워낙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병원이라 그런지 의료진들 대부분 영어에 능통하더군요. 그 의사 선생님은 종양외과 교수라고 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 상태를 보러 왔다고 했죠. 그러더니 제 턱을 만지고 귀에 관련한 이비인후과 검사 몇 개를 추가로 더 했어요. 저는 한국인들은 돈 벌려고 죽어가는 사람한테도 장사를 하네.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좋게 생각했는데 이제와 이런 검사들을 뭐하러 하나 싶었죠. 검사 결과는 바로 나왔다며 저와 보호자를 불렀습니다. 카일과 저는 드러나 보자는 심정으로 있었는데요. 이어지는 의료진의 말은 더 이상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인 의료진은 안타깝지만 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죠. 제가 뇌종양이 아니라 침샘 근처에 염증이 생겨 이비인후과 기관까지 퍼졌고 그게 혹으로 보이는 것 같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안타깝지만 미국 병원에서 오진을 한 것 같다고 크로스 체크를 아무리 해도 뇌종양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는 약 역시 별 효과를 못 봤을 거라고 하면서요. 맞는 약만 잘 먹고 간단한 시술 정도로 금방 호전될 것 같다는 말까지 해주었죠. 저와 카일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으면서 뇌종양을 진단받은 병원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저 안 죽나요? 한국인 의사는 웃으며 네 전혀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저와 카일은 포옹을 하고 그렇게 한참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 일생을 뒤흔들었던 일들은 한국에서 잘 치료를 마쳤고 카일은 예정되어 있던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다시 찾은 우리의 일상이었죠. 저는 일은 잠시 쉬면서 저를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사는데 바빠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걸
해프닝이었지만 죽는다는 걸 알고 나서야 깨달았으니까요. 우리는 이번 가을에 남대문이 보이는 한 레스토랑에서 조촐하게 우리만의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저의 인생을 다시 불어넣어준 시작인 바로 그곳에서 행복의 시작도 함께 하고 싶어서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사연을 쓸 수 있는 이 계절에 산다는 것마저도 저에겐 꿈 같은 일입니다. 부디 오늘 내가 가장 좋았던 것이 뭐였는지 본인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내일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